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은 많아지고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로 지금까지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 행위 제재건은 23건으로 이 중 9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가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사건이 10건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고발을 결정하는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수력원자력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을 고발했는데 발주액이 9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건이었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줄여주던 기준은 까다로워졌습니다. GS건설 등은 하도급 대금을 떼먹었다가 돌려줬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했고 허위 과장 광고를 스스로 지운 본죽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깎아줬다가 재심의 후 다시 대폭 올렸습니다.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하게 경고하는 셈인데 한편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중 20% 이상을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선 한층 꼼꼼한 법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업무나 정보 교류 등을 위해 단체 채팅방에 속해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번 단체방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퇴근 후 SNS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짧은 휴식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놓긴 쉽지 않습니다. 잠깐 확인하지 못한 사이 많게는 수백 개의 SNS 메시지들이 쌓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카톡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그걸 읽을 시간은 없고 읽지 않고 내렸을 때 또 놓치는 문장이나 뭐 정보 같은 게 있고 또 공적인 모임에서도 카톡방의 모임이나 목적 같은 게 다 끝났는데도 나가는 게 또 기록에 남다 보니까 SNS를 통한 단체 채팅방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회사와 친목 모임 등 단톡방에서의 구속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퇴근 후에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SNS 업무 지시 금지에 나섰습니다. 서초구청은 최근 퇴근 후 SNS 업무 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한 뒤 간부들부터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먼저 업무 보고차 야간에 메시지를 보내도 긴급한 내용이 아니면 다음 날 답하는 등 눈치 보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보거나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임신한 아내와 저녁 식사도 맘 편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업무 효율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 광명시도 직원 인권보장 선언과 함께 퇴근 후 SNS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등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청와대가 초과 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초과 근무 단축 및 연차 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을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휴일과 휴식을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대체 휴일제, 요일제, 휴일제 등 국민 휴식의 법적 보장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럴 경우 열흘 정도의 휴일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맹점주들의 점포 이전을 무조건 막는 가맹본부들의 갑질이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점포를 옮겨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입지 조건에 맞고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전을 막으면 안 됩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6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옵니다. 노사 양측은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이며 재판부의 조정 제안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은 지난 3년치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참여했고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금액은 7,200억 원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17일 소송을 매듭지을 계획이었지만 최종 원고 목록 등을 정리하느라 2차례 더 기일을 열어야 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노조 측 대리인은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기업은 기아차를 비롯해 몇 군데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아차는 금방 회사가 망하는 것처럼 자료를 내는데 감정 결과를 보더라도 경영 상태가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리인은 이번 임금 소송은 약정이 없던 것을 달라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그동안 합의하려 했지만 노조가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회사가 돈이 충분하다면 지급해야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재판에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사측의 부담액은 이자 등을 더해 최대 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송 규모가 큰 데다 유사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오는 31일 열릴 선고 결과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소입니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위촉됐습니다.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그동안 노사정위를 떠난 노동계가 복귀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이후 1년 2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노사위원장석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위촉됐습니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설을 주도한 문 대표는 1세대 노동운동의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이로써 파행을 걸어온 노사정위가 정상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지난 1999년 탈퇴한 민주노총과 지난해 1월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해 나간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힙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노동계 인사의 위원장 선임으로 복귀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위원회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명 직후 언론을 통해 필요하면 노사정위 틀을 바꾸겠다는 문 위원장은 양대 노총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들이 더 중요하다며 대화체 기능을 상실한 노사정위 내 노동계 역할을 자리 잡게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 역시 노사정위원회를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만큼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한 정부와 위원장의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노사정 대화를 이끌 위원장까지 노동계 출신이 임명돼 공정성, 형평성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해외 출장 중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기한 내 일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업무를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유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만성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인지됐으며 이 같은 병적 혈관은 정상에 비해 약해서 혈압 상승을 초래하는 스트레스는 뇌출혈을 촉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부터 임신이나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 이내의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왔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숨어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구멍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도래한 지 이미 오래. 그래서 여행은 물론 사업을 위해서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수인데요. 오늘은 해외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 유망한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행 가이드나 통역사 아닌가요?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이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요. 우리가 해외를 갈 때마다 탑승하는 비행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죠. 그렇다면 비행기 조종사나 항공기 승무원인가요? 이번에도 아닙니다. 대부분 비행기와 관련한 직업을 물어보면 석지연 아나운서처럼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과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기의 주치의라고 불리는 이 항공기 정비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비행기를 얘기했을 때 막상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정말 중요한 직업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항공기 정비사도 유망한 히든잡 중 하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항공산업 발전과 함께 국내 항공사들의 차세대 항공기 도입으로 국내 항공 정비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술 첨단화는 물론 이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안전을 위해 정비산업 쪽의 인력 양성과 정비기술 개발 진행에 한창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43년까지 다양한 항공사의 출현과 함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항공기수 역시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년 후의 유망직종 가운데서도 항공기 정비사는 미래의 유망직종 3위에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항공기 정비사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만 갖추고 있다면 해외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미 항공기 정비사는 미래를 대표하는 유망 직업 중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구인구직 정보업체인 커리어 퀘스트 역시 최근에 유망 직종을 선정했는데 이 통신 분야, 전자 관련 기술자, 웹 개발자 등을 포함해서 유망한 직업으로 항공기 정비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유망 직종으로 뽑혔다면 항공기 정비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이 항공기 정비사의 수요가 부족한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항공기 정비사가 약 4,500명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를 전망했을 때 국내에만 무려 3만여 명의 항공기 정비사가 더 필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항공기 정비사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항공기 정비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이 항공기 정비사는요,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우선 항공기 세척이나 항공기의 연료, 윤활유 등의 이 소모품 등을 항공기에 보충하는 보급 등의 일과 항상 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인 이 가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부품과 장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원래 상태로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세척이나 소모품을 챙기는 일까지 하는 거군요. 이 몇백 명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다 보니 정말 책임이 막중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경우는요, 이 작은 부품 하나도 그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품 하나를 수리하는데도 큰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역시 항공기 정비사가 책임을 집니다. 이 항공기 수리의 경우 소수리와 대수리로 나뉘는데요. 이 소수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가망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품들을 수리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반면에 대수리는 가망성에 영향을 끼치는 수리 작업을 말하는데요. 발동기나 프로펠러와 같은 장비품 같은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항공기 안전은 물론 운항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죠. 하지만 이 항공기 정비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리를 하는 것 외에도 다른 추가 작업이 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정비를 하는 건데 이것은 운항정비, 공장정비, 창정비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운항정비는 항공기가 비행하기 전에, 비행하는 중에, 또 비행 후에 하는 점검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때 항공기 정비사의 사인이 나지 않으면 비행기가 뜰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장 정비는 항공기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하는데요. 보통 항공기의 비행 시간이 5,000에서 6,000시간 정도 되면 항공기 정비사는 항공기 공장 정비를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정비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비행 시간이 22,000시간에서 25,000시간 정도일 때 실시하는 정비 업무인데요. 이 대개조와 대수리가 이 창정비에서 행해지는데 이때 수리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부품 안에 나사와 같은 작은 부품이나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비행기 운항 사인을 하면요. 항공기가 폭발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주의를 하면서 항공기를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중요한 직업이었군요. 게다가 항공기 정비사의 사인 없이 비행기가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놀랍고요. 사실 이 정도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요할 것 같은데 정말 히든 잡으로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안전에 중요한 직업인 만큼 연봉과 복지 수준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상급 항공사가 되면요. 일반적으로 연봉은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결과 하위 25%의 평균 연봉 역시 3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보상 영역에서 1위, 고용 안정 1위, 근무 여건 4위로 조사가 된 겁니다. 그만큼 대우도 좋다는 거죠. 이러한 항공기 정비사의 경우는 항공정비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국토부가 지정한 항공정비 교육기관으로 진학해야 재학 중에 이제 항공정비 면허를 응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업인 동시에 직업적으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히든잡이라는 사실이 가장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항공기 정비를 하며 내가 정비한 항공기로 승객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상상만 해도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항공기 정비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흥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